자, 12차시 교과서 38쪽에서 43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요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좀 몇 시간에 걸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물리학원에는 없었던 부분이죠. 학습 목표는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족하면 설명할 수 있다. 인데요. 그래서 야 벌써 자노 이놈들. 죽밤 좀 때려줘 이렇게. 저도 좀 깨워라. 뭐 싫어잖아. 시작도 안 했는데. 청률 인정 아니에요? 왜? 2등. 어? 2등. 그게 왜? 뭐 어때서? 오. 모의사는 개판을 쳤더만. 아, 이거 저 녹화되고 있죠. 모르겠다. 자, 케플러 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적하게 케플러 법칙을 이제 뉴턴의 제2법칙과 중력 법칙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 소리 안 나게. 맞죠? 그래, 내가 먹고 자고 싸고 봐줄게. 핸드폰 하면 안 돼. 핸드폰. 참 개파이구나. 자, 야 뽀시락거리지 마. 아, 저 시작 좀 하자. 케플러 법칙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각종 논문이나 이런 책에 수식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뉴턴 때부터였어요. 뉴턴 이전에 이런 과학 저술서들을 보면은 모든 게 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도 마찬가지인데 제1법칙은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운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라는 거고요. 제2법칙은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입수고 지나간 면적은 같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또 3법칙은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타운 궤도의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인데요. 자, 이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약간 과학사적인 얘기를 좀 소개해주면 케플러라는 사람은 되게 집안이 가난했다라고 해요. 가난해가지고 이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티코 브라헤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티코 브라헤라는 과학자는 돈이 엄청 많았어요. 돈이 엄청 많아서 천체 관측을 좋아해가지고 섬을 하나 통째로 그냥 사가지고 그 섬에다가 이제 천체 관측소를 지어가지고 천체 관측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망원경이 없었거든요. 근데 티코 브라헤는 돈만 많았던 게 아니라 이제 천체 관측에 있어서는 뛰어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눈으로 관측한 자료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였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 각종 행성이라든지 이런 별들의 이제 관측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 기록을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은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이제 케플러라는 이제 가난하지만 뛰어난 수학자를 알게 되어서 그걸 초청해가지고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삼은 거죠. 근데 티코 브라헤는 이제 그렇게 고용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케플러가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또 약간 사람이란 게 좀 심리가 묘하죠. 약간 질투심이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살아생전에는 그 자신이 관측한 자료를 다 주지 않고 이게 조금씩 줬대요. 조금씩 주다가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서 이제 죽을 때 되면 사람이 바뀌잖아. 죽을 때 다 돼가서 이제 케플러에게 모든 관측 자료를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자료가 뭐였냐면 화성의 관측 자료였는데요. 일단 화성의 궤도가 그 티코 브라헤 관측 결과로 보면 일단은 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원이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그때 당시로서는 그 위험한 관측 자료였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이 관장하는 하늘은 완벽해야 되거든요. 일단 모든 게 원운동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타운의 궤도를 보니까 원운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운동이. 근데 이제 케플러는 이제 그 티코 브라헤의 관측 실력을 믿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티코 브라헤가 관측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관측 자료를 계속 이렇게 어쩌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이 수치로 계속 보다가 이게 타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법칙을 발견한 것도 굉장히 대단한 발견입니다. 순순히 그 관측 자료만 보고 그 화성의 궤도가 타원인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화성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운동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타원은 뭐냐면 요 두 초점이 있어요. 두 초점이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타원입니다. 그래서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요. 여기다 앞핀을 꼽아놓고 실을 연결해요. 실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실이 팽팽한 상태로 요 연필을 세워놓고 요렇게 돌리면 요 실의 길이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은 안 변한 채로 이렇게 돌려서 타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발견한 것은 그 화성의 궤도가 타원 궤도이고 그 타원이면은 두 개의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 중에 하나가 태양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게 타원 궤도의 법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제2법칙은 뭐냐면 행성과 태양에 연결한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입술과 면적을 갖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요 선입니다. 요 선.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할게요. 적어 놓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하면 요 T1이라는 시간 동안에 요 휩쓸고 간 면적은 S1으로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T1만큼 가면 역시 그 면적은 S1이고 T1만큼 가면 또 그 부채꼴 면적은 S1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C에서 D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합시다. 만약에 T1하고 T2가 같으면 S2가 같은 거예요. T1하고 T2가 같으면 S1과 S2가 같은 거고 이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이 휩쓸고 간 면적의 비 있죠. 면적의 비는 그동안에 행성이 움직일 때 걸리는 시간의 비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분이 휩쓸고 지나간 면적의 비는 그 휩쓸고 지나가는 동안에 걸린 시간의 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S1 대 S2가 1대2면 T1 대 T2도 1대2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요 근일점과 원일점이 있는데요. 요 근일점은 가까울 근자입니다. 1은 해 일자고요. 해랑 가장 가까운 지점이 되겠고요. 요 원일점은 멀 원자입니다. 멀 원자. 그래서 해와 가장 먼 지점이에요. 그래서 근일점하고 원일점을 비교하면 근일점일 때 행성의 속력이 가장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이게 요게 거리가 짧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이 크려면 호의 길이가 커야 돼. 그래서 이 근일점일 때 속력이 가장 빠르고 원일점일 때 속력이 가장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특징 등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3법칙을 보면요.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타원 궤도의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했는데 일단 긴반지름 뭐냐면은 요 태양의 요 타원의 초점들을 이렇게 직선으로 쭉 이렇게 이으면요. 요 선하고 요 타원의 중심을 수직으로 이렇게 이은 선을 보면은 요게 그 긴 부분이고 이게 짧은 부분이죠. 그래서 요 긴 부분의 절반이 긴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요게 짧은 반지름이고 요게 이제 긴 반지름입니다. 긴 반지름은 긴 반지름이라고도 하고 길장자를 써서 장반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장반경이고 반대로 요 녀석이 단반경 혹은 짧은 반지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조화의 법칙을 할 때는 이제 긴 반지름을 써야 됩니다. 긴 반지름을.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비례상수 그냥 아무거나 하나 두고요. A의 3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케플러가 가장 자신이 발견했던 이 세 가지 법전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법칙이거든요. 이 법칙이. 그래서 이 법칙을 조화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화 법칙. 농담입니다. 이게 조화로운 법칙이다 해서 이제 조화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성의
그 공전 주기의 제곱은 그 행성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건데요. 외우는 방법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한 방법이고 하나는 다른 지구과학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인데 일단 제가 했던 방법은 옛날 가수 중에 한 반당 한 두세 명 정도는 알고 있던데 1과 2분의 1이라는 노래를 부른 그 2인조 가수 그룹인데 투투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투투 아삼 투투 아냐고. 예. 비웃지만 기억은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학 선생님이 알려주신 좀 우아한 방법은 요게 주기죠. 주기가 두 글자잖아요. 중이네. 그래서 주기니까 두 글자니까 제곱. 그다음에 이거는 장반경 세 글자니까 세제곱.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거 잘못 기억하면 긴반지름으로 기억해서 네 제곱하면 안 됩니다. 장반경 세제곱 주기 이 제곱 아니면 투니까 이 투 이렇게 기억. 나머지는 이제 세제곱 이렇게. 왜 그래 먹었으니까 싸야지 그래. 아, 손 씻으러. 손 씻고 이제 깨끗이 살아. 이빨도 또 뭐 다양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잠도 자고 있고 저기는. 자 그러면 이제 뉴턴의 중력 법칙과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 케플러 법칙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 요거를 뉴턴의 중력 법칙과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 설명을 할 건데 요거조차도 타원으로 보지 않고 원으로 보고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의 경우에는 장반경이 곧 지름이다 이렇게 반지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의 제곱이 행성이 원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요 거리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턴의 중력 법칙을 다시 한번 써보면 F는 G의 R 제곱분의 거리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그 지구가 혹은 화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원운동한다라고 가정하면 그 태양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a 꼴 f라는 식을 쓸 때 a에는 우리가 배웠던 구심과 속도를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f에는 요 중력을 집어넣으면 신기하게도 케플러의 제3법칙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뉴턴 제2법칙을 써볼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이 스몰 m인 행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행성에 대해서 얘는 원운동을 하죠. 속도의 방향을 바뀌는 원운동을 하는데 요 행성에 대해서 ma 이꼴 f를 해보면 m에 a 대신에 이제 구심 가속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r분의 v 제곱으로 풀어도 되고요. r 오메가 제곱으로 풀어도 됩니다. 우선 저는 r분의 v 제곱으로 그냥 해볼게요. 그래서 ma는 f인데 f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g에 r 제곱분의 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유도하는 과정을 외우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해주면 됩니다. 뭐만 더 해주면 되냐면 요 v를 소거하면 되는데요. 요 v는 행성의 공전 속력이에요. 행성의 공전 속력은 얘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분의 그 한 바퀴에 해당하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행성의 공전 주기분의 2 파이 r이 됩니다. 만약에 구심과 속도에 r 오메가 제곱을 썼다. r 오메가를 제곱을 썼다라고 하면 요 오메가 대신에 t분의 2 파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 다시 이거 밑에 적어줄까요? 만약에 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r분의 v 제곱을 안 하고 r 오메가 제곱으로 구심과 속도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력은 뭐 똑같이 쓰면 되겠죠. 그럼 요걸 이용해서 풀 때는 요 오메가 대신에 t분의 2파이를 집어넣고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그 정리된 결과를 적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주기의 제곱은 정리하는 건 생략할게요.
gm분의 4파이의 제곱에 반지름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알겠습니까? 뉴턴의 제2법칙을 쓰고요. 그때 가속도에는 구심 가속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합력에는 중력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공전 속력 대신에 주기분의 2파이r을 집어넣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요 괄호한 값들은 전부 다 상수가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천체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은 요 값이 다 똑같죠. 이게 태양의 질량이거든요. 이건 중력 상수고 4파이 제곱은 상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의 천체가 같으면 걔네들끼리 이런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럼 이걸 확장해 보면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들도 걔네들끼리 케플러 제3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때는 요 질량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의 경우에는 이게 지구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중심에 있는 천체가 달라지면 요 앞에 있는 비례상수가 달라집니다. 근데 중심이 같은 천체들끼리는 동일한 상수가 붙고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공통적인 규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다름이 아닌 케플러 제3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이 케플러 법칙에 비해서 상위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더 발전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케플러 법칙이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유도가 되고요. 그래서 케플러가 발견했던 법칙들은 단순히 규칙성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라든지 법칙을 얘기하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와 법칙을 이제 정립한 게 이제 뉴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플러가 어째 보면 신의 권위에 이제 좀 더 스크래치를 가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천동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이제 신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천동설은 이제 우리가 지구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었고 그죠? 그래서 지구가 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그게 우주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었죠. 지동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지동설은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을 했는데 지동설도 한계성이 있는 것 뭐였냐면 요 행성들의 궤도가 다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구가 중심은 아니지만 신이 관장하는 요 천체들은 완벽한 도형이라고 불려지는 원운동을 한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걸 또 깬 게 케플러예요. 케플러가 이제 한 번 더 깬 게 이제 그게 원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조차도 아니고 이제 찌그러진 타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뉴턴도 이제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 리는 뭔데 왜 안 떨어지나? 그래서 사과하고 달을 동급으로 봤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그 지상의 법칙과 천상의 법칙을 통일했거든요. 그게 이제 뉴턴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째 보면 이제 그 신을 믿는 그런 세계관이 이제 축소되면서 이러한 생각에 이르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위성의 운동도 이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과 속도 이제 G가 왜 G가 되는지 요거는 뭐 통합과학에서 했었죠.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MA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G의 거리가 지구 중심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 더하기 지표면에서 물체의 중심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m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다항식 이런 거 배웁니까? 그럼 그냥 그 빼고 설명할게요. 그냥 이거 하면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R에 H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여기 R 플러스 H의 제곱분의 1이 이거를 근사하면 1차까지만 근사하면 여기 R의 제곱 마이너스 2H 플러스 두두두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H가 0에 R에 비해서 매우 작으면 이게 생략됩니다. 여기서부터
뭐 이런 게 아 ERH가 되겠네. ERH. 네. 마이너스 2승이라는 아닌가?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뭐 이거 아니야? 아닌 걸로 칩시다. 미안하다. 오래해서 까먹었네. R로 묶어낸 다음에 했을 거야. 이렇게 R로 묶어내면 R의 제곱에 1 이렇게 되네. R분의 H의 제곱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요걸 전개하면은 이제 R분의 H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전개하는 과정에서.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R에 비해서 H는 매우 작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G의 R 제곱분의 mm이 되고 여기서 이제 물체의 질량 m을 묶어내면 gm 나누기 R 제곱해서 요게 바로 중력 가속도 G가 되죠. 그래서 여기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 가속도는 높이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표면 근처는 이런데요. 인공위성은 더 이상 이게 요 H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H를 무시할 수 없고 H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어떤 경우에는 더 길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에서는 이제 요 중심에서 인공위성 중심까지 거리까지 다 고려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하기 위한 속력 V를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ma = f 해보면 되죠. 내가 원운동을 하니까 식을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m에 r분의 v 제곱. 요거는 ma 한 거죠, 그냥. 예, ma 한 거고 여기에 작용한 힘은 이제 요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반지름하고 요 길이 다 더한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서 인공위성의 중심까지 다 고려한 거리를 해야 됩니다. g에 r 제곱분의 mm 이렇게 되면 인공위성의 질량 자체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관계가 없게 되고 거리 r인 위치에서 속력 v로 이제 원운동하게 될 때 그 속도 그 v는 루트 r분의 gm이라는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 위치에서 등속 원운동 하려면 이제 속력이 더 느려도 되고요. 가까운 위치에서 등속 원운동 하려면 속력이 더 빨라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정지 위성은 어떻게 만드냐? t는 v분의 2πr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다가 요 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요 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r을 구하면 이제 정지 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고도가 구해집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요 주기를 지구의 공전 주기로 자전 주기로 맞춰주면 이제 그 지구의 자전 주기와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면 마치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위성을 위치를 그리고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원운동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타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 쏘면 더 큰 타운 운동을 하게 되죠. 그것도 하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게 문제 풀 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속도를 비교할 때 원운동하는 것보다는 타운 운동을 하는 게 또 타운 운동을 하는 것도 궤도가 더 큰 녀석이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속력 이상이 되면 아예 탈출해 버립니다. 타운을 이루지 못하고 지구의 중력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그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궤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탈출 속도는 다음 시간에 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더 해야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